일본 전역이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다. 두 명의 뛰어난 사무라이에 관한 이야기가 지역에서 지역으로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으며 사람들의 호기심과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떠돌이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와 츠바메 게시, 제비배기의 달인 사사키 고지로는 이미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사람들은 존경과 감탄으로 그들의 이름을 찬양했다. 도장과 궁중회합에서는 언제나 논쟁이 불타올랐다. 과연 일본 최고의 검객은 누구인가? 무사시의 지지자들은 그가 구사하는 독특한 이도류 기술과 고양이 같은 민첩성, 그리고 무적의 아우라를 칭송했다. 그는 이미 60번 이상의 결투에서 승리를 거둔 사무라이였으며 관습을 깨뜨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통하는 자신만의 검술을 창조한 전사였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쟁의 신과도 같다. 그의 검은 죽음 그 자체를 나타낸다. 반면 고지로의 지지자들은 그의 탁월한 기술과 치명적인 정확성을 자랑하는 츠바메게시, 그리고 그의 우아한 몸놀림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간류, 얀류, 유파의 달인이었고 끊임없는 연구와 수련을 통해 완벽함을 추구하는 정교하고 규율 있는 사무라이였다. 그들은 단호히 말했다. 고지로는 검술의 예술가다. 그의 스타일은 전투와 전통이 어우러진 조화와 아름다움 그 자체이다. 무사시와 고지로의 라이벌 의식은 소문과 추측이 더해질수록 매일 강해져 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검술뿐 아니라 철학과 성격의 충돌도 있었다. 한쪽은 전통을 지키고 다른 쪽은 혁신을 추구했다. 긴장감은 점점 높아져 갔고 결투의 순간이 다가옴을 누구나 직감하고 있었다. 일본은 숨을 죽이고 두 검술 거인이 마침내 맞붙어 진정한 최강자가 결정되는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긴장감은 폭발했다. 간류 얀류의 문장이 새겨진 서한이 미야모토 무사시의 손에 도착했다. 결투 초대가 낯설지 않은 떠돌이 사무라이였지만 이번 서한은 뭔가 달랐다. 우아하고 날카로운 필체와 격식을 갖춘 도전적인 어조는 편지를 보낸 사람의 중요성을 명백히 드러냈다. 마침내 사사키 고지로가 그를 공식적인 결투에 초대한 것이었다. 고지로는 무사시의 명성을 뛰어난 재능을 지녔으나 비정통적인 방법을 쓰는 전사라고 표현했고 서로의 기술을 비교해 일본 최고의 진정한 검술의 주인을 결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무사시가 정하는 장소와 날짜 공개 결투를 제안하며 세상 모든 이들이 시대 최고의 검객 2명의 대결을 목격하도록 하자고 했다. 입가에 빈정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무사시는 주저없이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전설적인 고지로와 맞서 자신의 검술이 더 우수함을 단번에 증명할 기회였다. 무사시는 간단 명료한 답장을 써서 고지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투 장소를 추천했다. 그것은 세토네해 연안 시모노세키 마을 근처의 작고 바위투성이 섬 간류지마 얀리우더였다. 이 장소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고립되고 황량한 그 섬은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섬의 이름 간류지마는 제비의 돌섬을 의미하며 고지로가 속한 간류 유파와 그의 유명한 기술 츠바메 게시를 직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었다. 그곳은 고지로에게 상징적인 영역이었고 그가 가장 자신감을 느끼고 강력해질 수 있는 장소였다. 이 섬을 선택함으로써 무사시는 고지로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셈이었다. 상대방의 영역에서 그를 꺾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결투 소식은 번개처럼 빠르게 퍼졌다. 일본 전역이 두 검술 거인의 격돌을 긴장과 흥분 속에 기다리고 있었다. 호소카와 가문의 성 안에서 사사키 고지로는 마치 선승처럼 엄격하고도 차분하게 결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미야모토 무사시와의 싸움이 자기 인생 최대의 시련임을 알고 있었다. 이는 그의 검술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시험받는 순간이 될 터였다. 그는 매일을 고된 훈련으로 채웠다. 긴 노다치를 휘두르며 칼날이 마치 제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연습했다. 하나하나의 동작, 손목의 움직임, 발걸음까지 모두 완벽하게 다듬었다. 그는 간류 유파의 기술을 다시금 점검하며 모든 세부 동작과 미세한 부분까지 완벽을 추구했다. 또한 몇 시간씩 명상에 몰두하며 마음에서 모든 잡념과 감정을 씻어내고 오직 무사시와 맞서기 위해 필수적인 침착함과 집중력을 키워나갔다.
고지로는 다양한 정화 의식도 행했다. 약초와 향을 넣은 물에 몸을 담그고 신과 조상들에게 기도를 올리며 결투에서 자신을 방해할 수 있는 육체와 영혼의 불순한 기운들을 씻어냈다. 그는 의심과 두려움 없이 완벽히 조화로운 몸과 마음으로 결투에 임하여 자신의 운명과 당당히 맞설 각오였다. 고지로가 규율과 전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추구했다면 무사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투에 접근했다. 그는 의식이나 전통적 방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무사시는 영리한 두뇌로 모든 작은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방안을 찾았고 상대의 평정심을 깨뜨릴 비정통적인 방법을 과감히 시도했다. 무사시는 고지로가 몇 년 동안 이 결투를 준비해온 무서운 상대이며 대단한 검술의 달인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를 이기려면 자신의 검술뿐 아니라 지능과 심리적인 전술까지 총동원해야만 했다. 무사시는 자신이 결투를 위해 준비한 것들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예측 불가능성을 극대화했다. 그는 자신이 새롭게 개발한 비밀의 기술들, 외딴 동굴에서 보낸 긴 명상 시간들, 심지어 자신에게 특별한 힘을 준 초자연적 존재와의 만남까지 언급하며 소문을 키워나갔다. 이런 소문들이 곧 고지로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며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의심의 씨앗을 심게 되리라는 것을 무사시는 알고 있었다. 무사시는 고지로가 상처 입은 정신과 흐트러진 집중력으로 결투에 임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예기치 못한 공격에 쉽게 흔들릴 것이었다. 무사시와 고지로의 전투는 검을 맞대기도 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이것은 정신적 결투였고 피와 영광을 갈망하며 기대에 부푼 일본 사회 속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심리전이었다. 그러나 무사시는 수많은 훈련과 여러 가지 결투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반복한 끝에 자신이 가진 이도류 기술만으로는 고지로를 이길 수 없으며 하나의 카타나만을 사용한다면 긴 노다치의 달인인 고지로에게 거리상 매우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 무사시는 혁신적인 전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거의 죽음이 확실한 상황이었다. 마침내 결투의 날이 되어 갈류지마 해변에는 작은 군중이 고지로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호소카와 가문의 사무라이들, 호기심 어린 귀족들, 그리고 역사적인 결투를 목격하기 위해 배를 타고 온 몇몇 상인들과 농민들도 있었다. 또한 지방 관리들도 참석하여 사무라이 전통과 규칙에 따라 결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고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섬에 도착하자 고지로는 사람들의 정중한 인사와 공손한 절로 맞이받았다. 그는 결투가 펼쳐질 해변 근처의 탁 트인 공터로 걸어갔다. 그의 제자들이 땅 위에 비단 돗자리를 깔아놓자 고지로는 결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명상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비웠다. 그가 추구한 것은 내면의 평화, 자연의 흐름과의 연결, 그리고 자신의 검술 기반이 되는 심신, 신신의 완벽한 조화였다. 하늘에 태양이 높이 떠올랐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미야모토 무사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엔 조용했던 군중은 점점 웅성거리며 떠돌이 사무라이의 지연된 도착에 불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지로는 명상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는 것과 관중들의 커져가는 초조함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평화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미 무사시의 전략은 실행 중이었다. 무사시는 일부러 늦게 도착함으로써 시간을 무기로 삼아 상대방을 흔들려고 했다. 그는 고지로가 자존심 강하고 규율이 있는 사무라이이며 시간을 엄수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성격임을 잘 알고 있었다. 늦게 도착하면 고지로는 분노할 것이고 집중력이 깨지면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작은 배 한 척이 나타났다. 배의 앞쪽에 선 미야모토 무사시는 태양을 등지고 서 있는 거대한 형상처럼 위압적이었다. 무사시의 평범한 여행 복장과 흐트러진 머리는 고지로의 화려한 예복 기모노와는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무사시는 긴 나무 노로를 손에 쥐고 있었고 그 끝은 투박하고
길다란 무기로 갈고 다듬어져 있었다. 육지에 내리자 무사시는 군중의 환호를 무시한 채 곧바로 결투장으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오직 사사키 고지로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지금껏 명상하고 있던 비단 돗자리에서 일어난 간류의 대가 고지로는 오랜 기다림에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무사시가 예상치 못한 무기를 선택한 것은 고지로를 놀라게 하고 흔들어 놓았다. 결투의 전통을 무시하는 태도에 고지로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의 자신감은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흔들렸다. 무사시의 냉정하고 계산된 전략이 제대로 작동한 셈이었다. 그는 지연 도착과 임시로 만든 무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정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고지로는 긴 노다치를 뽑아 칼집을 옆으로 던져버렸다. 무사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이미 졌다, 고지로. 진정한 검객이라면 그렇게 빨리 칼집을 버리는 법이 없지. 이 말은 고지로의 정신을 더욱 강력하게 타격했다. 만약 고지로가 정말 승리를 확신했다면 그는 승리 후 다시 칼을 넣기 위해 칼집을 허리춤에 그대로 두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위대한 사무라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찾아왔다. 두 사람 모두 전성기였으며 무사시는 경험이 더 많았지만 고지로는 젊은 검사의 전형적인 민첩성과 속도를 갖추고 있었다. 결정적 순간이 마침내 다가온 것이다. 군중은 숨을 죽이고 침묵에 빠졌다.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만이 들려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해변 근처 공터 한가운데서 서로 마주 서 있는 두 사무라이에게 쏠려 있었다. 사사키 고지로는 마치 날아가는 제비처럼 빠르고 정교하게 공격을 시작했다. 날카롭게 다듬어진 긴 노루를 높이 든 채 무사시는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방의 움직임을 신중히 살폈다. 그때 고지로는 마침내 자신의 필살기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츠바메 게시, 제비 되돌리기였다. 이 기술은 빠르고 넓게 휘두르다가 마지막 순간 손목의 비틀림을 이용해 검의 방향을 급격히 바꾸는 공격이었다. 하지만 무사시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고 언제나 태양을 등지고 서 있었다. 고지로가 츠바메 게시를 발동하자 무사시는 가까스로 피했고 칼날은 그의 머리를 몇 밀리미터 차이로 스쳐 지나갔다. 고지로의 공격으로 생긴 빈틈과 햇빛으로 인해 눈이 부신 순간을 틈타 무사시는 긴 노를 공중 높이 치켜든 채로 곧장 고지로를 향해 뛰어들었다. 고지로의 이마에 무사시의 공격이 적중했다. 그 충격음은 끔찍했으며 현장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고지로의 두개골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고까지 주장했다. 고지로의 노다치는 손에서 미끄러져 땅 위로 떨어졌다. 장엄한 결투로 기대를 모았던 싸움의 갑작스럽고 빠른 결말을 목격한 군중은 경악했다. 언제나 그렇듯 죽음은 예고 없이 폭력적으로 찾아왔다. 무사시의 눈에는 기쁨이나 환희가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이상한 허무함뿐이었다. 그는 승리했으나 그 승리의 맛은 쓰기만 했다. 그는 위대한 전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검객 중 한 명을 쓰러뜨린 것이었다. 그러나 검술로 이름을 떨치고자 했던 자신의 여정에서 정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의 영혼 속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다. 사사키 고지로의 죽음은 순식간에 일본 전역에 퍼져나갔다. 모두가 충격과 믿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많은 이들이 전설적인 간류의 대가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더욱이 그것이 배를 젓는 노를 든 떠돌이 사무라이의 손에 당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고지로의 지지자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무사시가 결투에 임한 방식을 비난했고 반대로 무사시의 지지자들은 그의 승리를 환호했다. 간류짐에서 벌어진 이 결투는 일본 봉건시대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수세기 동안 지속될 논쟁과 이야기를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남았다. 고지로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일본 최고의 검객으로 등극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단순한 개인적 영광이 아니라 그가 평생 동안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기도 했다.